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직과 업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저를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대체 직업이 뭐냐, 너무 하는 일이 많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직업이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너무 매력 없죠. 그렇죠?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첫 어절에서부터 좀 힘 빠지죠. 그죠? 그런데 과 업의 의미를 나누어서 보면 그 의문이 좀 풀려요, 여러분. 자, 직은요, 직분할 때 직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대부분 가게 되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만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러면 업은 뭘까요? 여러분, 업의 뜻은 뭐냐면 과업이에요. 과업이 뭐냐면 평생 동안 내가 의미 있게 해 나가야 할 일이 과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직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직과 저의 업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네. 네. 저는 박상미예요. 제가 2015년, 16년에 2년 동안 KBS ETV의 아침 생방송에 매일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본 적 없죠? 학교 갈 시간이죠. 근데 우리 프로가 또 너무 시청률이 낮아서 빨리 없어졌어. 그래서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방송도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꽤 문화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근데 여기엔 그걸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저의 직은 뭐라 그랬죠? 생계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일이 직이라 그랬어요. 그쵸? 저의 직을 설명할게요. 저는 경찰대학교에서 교양과정 교수로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들으셨죠? 저런 걸 다 배워요. 근데 대학생들이 경찰대라고 해서 저런 과목만 들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양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수업은 문학과 심리학, 영화와 심리학, 좀 재미있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저에게 월급 주는 아주 고마운 학교죠. 그리고 저는 경향신문에 계속 칼럼을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이라고 2년 반 동안 50회를 썼어요. 저 50회를 쓴 건 뭐였냐면 당연히 원고료를 많이 받았어요. 생계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하나를 제안했어요. 뭘 제안했냐면 의미 있는 걸 쓰고 싶다. 각 분야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 어른들 50명을 만나서 그분들이 정말 가진 거 없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어떤 노력을 해서 꿈을 이루었는지 50명을 인터뷰하고 50회를 쓰겠다. 이러고 50회 쓰고 딱 마무리했어요. 돈도 벌었지만 그 돈보다 제가 얻은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구나. 나도 배웠고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나의 강연을 듣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할 말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저는 저 글을 쓰는 동안 저의 꿈 하나를 또 이루었어요. 돈도 벌 수 있었지만 꿈을 이룬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어른들을 만나서 연재한 것.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쉽다고 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사전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 메일로 고민을 보내와요.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하나요? 페이스북에서 박상미를 찾으세요.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하나 고민을 선정해서 A4 한 장으로 답을 해주는 코너예요. 괜찮죠? 요즘은 저렇게 해서 또 원고료를 벌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마더 마이 마더 낙태 베이비 박스의 2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제가 실력이 부족했고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영화 이야기는 좀 전하고 싶습니다. 더공감 마음학교라고 우리 법인인데요. 저 더공감 마음학교는 갤러리아 팰리스 상가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갤러리아 팰리스, 지하 상가, 중식당 바로 앞에 있어요. 도공감 마음학교에 와서 또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생계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종사하고 있는 직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내 평생의 과업은, 저는 앞으로도 아무도 찍으려고 하지 않는 영화가 있다면 제가 찍고 싶어요. 제가 찍었던 영화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미혼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 간 아이들이 외국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유령처럼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공부하러 독일 갔을 때 그런 입양인들을 만나게 돼요. 이 입양인들이 절 찾아와서 자기들이 엄마를 찾는 과정을 누군가 꼭 영화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야기를 누가 다큐로 찍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영화 감독 10명을 만나서 부탁했어요. 내가 펀드를 모으려면 모아도 보겠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찍어줄 수 없냐. 그런데 모두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든 작업이어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10번째 거절당한 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내가 배워서 내가 찍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인데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내가 배워서 해보자. 그래서 한 게 37살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편집 기법을 배워서 제가 저 영화들을 찍었어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영화 감독이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은 법무부 심리치유 강사입니다. 동화는 어릴 때부터 제가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38인가 9살에 동화 작가로 데뷔를 했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뭐죠? 이야기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알겠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마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고, 또 고민 사전을 쓸 때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한테 고민의 해결이 되는 이야기를 써주고 싶고, 마음 아픈 어린이들은 어른의 글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 어린이들에겐 동화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글보다 영상이 힘이 센 시대가 왔잖아요. 입양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그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지의 모습을 카메라로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소설이나 다른 걸로 적절치 않겠구나. 그래서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너의 직업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이야기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야기꾼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는 사람이야. 제가 하는 일 중에 돈은 하나도 되지 않지만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법무부에서 심리치유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국 중에서 시청률 100% 방송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법무부에 있는, 아니에요. 법무부에 있는 보람이 방송입니다. 법무부에 있는 보람이 방송은 전국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전체가 그 방송을 보는 거예요. 뉴스는 실시간을 보지만 나머지 방송들은 다 자체 제작을 하거나 정말 좋은 내용만 엄선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통해서 심리를 치유하는 강의를 합니다. 또는 이제 문학 작품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전국 재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분들은요, 사실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아까도 여러분 앞에서 들었지만, 전부 다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없고,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문제로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법무부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전국 재소자들을 만나고, 나머지 날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일주일의 이틀은 누구도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제 차비를 들여서 소년원과 교도소에 직접 찾아가서 영화로 심리치유하고 문학작품으로 심리치유하는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직일까요? 업일까요? 업입니다. 저의 과업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니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소년원은 가면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도 제가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일들도 정말 열심히 해요. 사실 잠잘 시간도 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업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의미 있고, 나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좀 덜 아파졌어요.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과 나이가 진짜 비슷해요.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아이들이 너무 착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다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가면
너네 엄마랑 나랑 나이 비슷할 것 같은데 엄마가 있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과업을 내가 정말 할머니 돼서 못할 때까지 정말 하고 싶구나라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돈 많이 벌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사회에서 안정된 돈을 벌 수 있는 직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어때요? 진짜 하고 싶은 과업을 해 나갈 때 훨씬 더 힘이 되고 그 일을 길게 오래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과 업으로 나누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소년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쓰는 이유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를 입학할 때 전교 3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졸업할 때 전교 300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공부 못하는 아이의 서러움을 저는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1등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전교 300등으로 추락을 하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층이 바뀌기 시작했죠. 친구들의 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랑만 놀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봤더니 애들이 착해. 애들이 착하고 또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왜 갑자기 성적이 추락한다 너무 궁금하지? 그렇지? 되게 몸이 아팠어요.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정말 공부를 할 힘이 없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기에 단기간 동안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밤마다. 근데 우리 언니 오빠는 성격이 어땠냐면 엄마 아빠가 밤마다 싸우니까 이어폰을 꽂고 딱 평안하게 잠드는 우리 언니 오빠의 성격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싸우니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근데 난 마음이 너무 착한 막내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맨날 발발 떨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더 아프고 성적은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그런데 나한테 어떤 어른 한 명이 또는 어떤 선생님 한 명이 상미야 너 대체 왜 이렇게 성적이 추락하는 거야? 너 혹시 어디 마음이 아프니? 라고 물어봐 줬다면 나는 안겨서 통곡했을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은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엔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어떤 어른 한 명이 선생님 한 명이 나에게 너 마음이 아파? 왜 그런 거야?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이러고 한 번만 안아준다면 나 정말 그분께 얘기하고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나서 나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정말 사과하시고 그 뒤부터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을 주셨어요. 그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앉아서 소설책만 읽었어요. 매일 앉아서 소설책을 읽고 또 아빠가 추천해주는 영화를 보고, 저희 아빠가 굉장히 문학작품과 영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영화와 문학작품을 보면서 제 마음을 좀 달랬어요. 그때 제가 아빠가 꿈이 뭐냐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게 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아빠 나는 이미 전교 300등까지 성적이 떨어져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고 울었을 때 저희 아빠가 저를 꼭 안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너의 이 고통이 마음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는 걸음이 될 거야. 많이 읽고 많이 보거라. 너는 지금의 걸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이 될 거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쓰레기 같았어요. 그냥 전교 300등. 그런데 저희 아빠가 써준 저 편지를 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저의 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된다면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마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좀 안아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뭘 해도 느리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뭐든 참 느렸어요. 그래서 저는 36살에 독일에 연구원이 되어서 가게 되어요. 그리고 37에 칼럼을 쓰게 되고 37에 첫 영화를 찍었고 동화 작가도 38에 됐어요.
마흔이 되어서야 겨우 대학에 계약직 교수로 처음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어서 첫 책을 내었어요.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느려도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오랜 시간 저는 준비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연구원이 돼서 갔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었어요. 그때도 독일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30세 이하. 그리고 독일어에 능통할 건. 근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독일에서 체류하는 동안 모든 걸 독일에서 지원해주고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런데 저는 그때 36살이었고 독일어를 아베체대도 몰랐어요. 그러면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소개서를 한 장 독일로 보내래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10장 썼어요. 한국이라면 읽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0장을 쓰면서 제가 나는 나이가 많지만 그리고 독일어를 못하지만 나를 뽑아주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면 반드시 느리게 가도 천천히 가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PR했어요. 그리고 한국어과가 있는 과가 독일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한국어과가 있는 독일 대학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나는 아주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어 강의를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 대신에 그 과에 있는 한국어 할 줄 아는 학생을 저의 통역으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10장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명 뽑는데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어요. 그래서 36에 독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독일 대학에 갔을 때 한 학생이 저를 찾아옵니다. 미넨역에서 만났어요. 저랑 똑같이 한국 사람으로 생겼는데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걔가 다가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자기 소원을 하나 들어달래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배꼽에 탯줄을 단 채로 노량진 수산시장 쓰레기통에 까만색 비닐봉지에 버려졌대요. 쪽지가 있었대요. 나는 미혼모인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난 키울 수가 없어서 버린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독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 와보고 싶대요. 한국에 정말 와보고 싶고 자기는 엄마를 찾고 싶고 엄마를 찾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누군가 꼭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는 영화 감독들한테 부탁해 볼게. 한국 가자. 그러면 내가 한국에 방학 때 나가니까 그 시즌에 네가 한국 올 수 있으면 내가 너 엄마 찾는 과정을 다 도와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시즌에 걔가 드디어 인천공항에 왔어요. 제가 걔를 데리러 인천공항에 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였냐면 걔한테 아무리 기다려도 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걔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알죠?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릴 이렇게 버린 거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입양 가서 성공한 사람만 봤잖아요. 근데 저는 해외에 있는 동안 정말 입양 가서 정신병 환자가 되고 자살하고 자살 시도를 20번도 넘게 하고 입양 간 집에서 버려져서 딴 집에 또 입양 갔는데 또 버려지고 그리고 노숙자로 떠드는 한국인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문자에 왔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를 이렇게 다 버린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저주하고 살 거야. 그리고 얘가 인천공항을 보고 그 받은 충격으로 저도 만나지 않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입양인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엄마를 찾으러 왔는데 엄마를 못 찾는 입양인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셰넌 두나 하이트예요. 미혼모 입양인들의 천사 셰넌 두나 하이트라고 나와 있죠. 이 셰넌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려요. 7살 정도 어린데 복지비는 입양기간 특별감사 엄중히 실시하라. 맨날 입양기간 앞에 가서 저런 시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입양이 세계 3위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계 3위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너무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니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혼모들의 아이들이 대부분 입양을 가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잘 살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자기같이 불행한 입양인들이 안 생길 거다. 그래서 미혼모와 미혼모 아이들 돕는 일을 한국에 와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 아이들을 만나서 너네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 엄마는 너를 입양 보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 훌륭한 엄마라는 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한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를 입양 보내고 후회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또 영어로 설명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부모들을 모아놓고 또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쌍둥이인데 5살 때 엄마는 미혼모였고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셰넌이 동생이었고 셰넌의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둘이서 백인 집에 갔는데 셰넌은 굉장히 잘 컸어요. 그런데 셰넌의 언니는 그 백인 오빠들한테 끊임없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다 맨날 실패하고 마약 중독자로 전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셰넌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서 아주 성공했어요. 성공한 순간에 언니의 손목을 끌고 한국으로 와요. 언니를 치료하고 엄마를 찾겠다고. 근데 자기 엄마는 못 찾아요. 자기 엄마는 한참 뒤에 찾아요. 그런데 입양인 50명의 부모를 찾아주는데 무료 통역을 하면서 그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말 힘들었던 그런 고난의 시기를 너무나 잘 견뎌내고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셰넌에게 제안을 해요. 나에게 영화를 찍어달라고 제안했던 입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상처받고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가 입양인들에 대한 영화를 찍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셰넌이 나랑 영화를 찍자. 그래서 셰넌과 함께 수많은 입양인들의 아픔과 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로 찍습니다. 그게 마더 마이 마더였어요. 그게 10명의 영화 감독이 다 거절해서 그러면 내가 하자라고 해서 제가 얼떨결에 영화 감독이 되었던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좋았나 봐요. 그 뒤로 제가 자꾸 영화 감독으로 불리고 있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건 저의 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구도 찍으려고 하지 않는 게 있다면 또 카메라를 들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제가 지금 마더 마이 마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소년원 아이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줬어요. 이 영화를 보여줬더니 우리 소년원 여자아이들한테 꿈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소년원에 지금 5번째 들어온 혜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7살이 되었어요, 올해. 얘는 아빠는 살인으로 교도소에 가 있고, 그리고 엄마는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세상에 혼자인 거죠. 그런데 고아원에 있다가 맨날 가출하고 또 보호소에 있다가 맨날 가출하고, 근데 얘가 와보니까 소년원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본 것 중에. 그래서 얘는 소년원에서도 아주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끝나고 나가면 얘가 일부러 또 사고를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해서 소년원에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아이를 치유하고 이 아이에게 꿈을 준 건 그 제가 찍은 영화 마더 마이 마더를 통해서 셰넌의 이야기를 본 뒤에 그 아이가 변했어요. 그 아이가 셰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저는 소년원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아원에서 살다가 장기가출, 특수절도, 성매매 등으로 여러 번 여기에 들어왔어요. 사실 저 그렇게 나쁜 애 아닌데 고아원에 살기 싫어서 일부러 가출하고 그리고 사고치고 자수해서 여기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소년원이 편해요. 친구도 많고 선생님들도 엄마같이 따뜻하고 계장님은 아빠 같고 저 이런 얘기 처음 해요. 왜냐고요? 영화를 보니까 언니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 같으면 한국이 진짜 싫어서 욕하고 안 올 것 같은데 언니는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삶을 살더라고요. 가슴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세상이 싫고 아빠처럼 불 지르고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영화 속에 나온 언니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도 언니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힘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롤모델이 생겼어요. 이제 중등 검정거시도 보고 미용 기술도 배워서 어른이 되면 소년원에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성적이 나빠서 고민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아, 그랬어요?
네, 미래가 불안한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지금 막 너무 괴롭고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처음에 소년원 갔을 때 제가 딱 들어갈 때 거기 있는 계장님이 막 저를 소개하면서 뭐 교수다 어떻다 막 얘기하니까 소년원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에 앉은 애가 아 씨발 잘난 년 하나 왔네 딱 이랬어요 저한테.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걔들이 보기에는 정말 또 훈계하려고 잘난 여자 선생님이 한 명 온 거죠. 근데 제가 가서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나도 너네들처럼 중학교 때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그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너네 몇 살이니 했더니 16, 17살이래요. 그리고 제가 42살이라고 말해줬어요. 너네 시절에 나도 너네랑 특별히 다른 거 없었어. 소년원에 안 왔다 뿐이었어. 성적도 제가 300등 했다 그러니까 지네는 나보다 성적 좋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42살이 되니까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 아직 너네 42살까지 정말 시간 많이 남았지. 그러면 너네 42살에 최소 나 정도 못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 대부분이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공부 못하고 막 아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쪽팔리고 제 자신이 싫고 쓰레기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20년 후에 30년 후에 무엇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과업을 행하면서 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 중요합니다. 나의 생계를 끌고 가줄 그 튼튼한 직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꿈꾸는 건 내가 사회에 정말 이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업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안전한 생계가 되어줄 직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내가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한원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까? 나의 과업은 뭔지 또 생각하는 삶을 또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인기 있어요. 한 달에 받는 편지가 이 정도 돼요. 제가 이틀 동안 제 돈 써가면서 교도소 다니고 소년원 다니는 의미 있지 않나요? 네. 굉장히 저는 이 편지들 받으면서 항상 기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모든 이야기들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제가 쓴 책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는 15분 아까 제가 짧게 보여줬는데 그 15분 찾아서 또 들어보면 오늘 제 얘기가 또 더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